무례한 사람 앞에서 참고 또 참으셨나요? 참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상대방은 더 무례해지고 내 마음엔 상처만 쌓입니다. 화내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고 참으면 호구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례한 사람을 웃으면서 제압하는 6가지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구체적인 기술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른의 품격,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무례한 사람에게 반응하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무례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화내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당신이 흔들리고 당황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을 노립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감정 반응이 그들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은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이깁니다. 68세 박순애 씨, 동네 시장에서 30년 넘게 작은 가게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마주친 동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런 일 하냐? 자식들은 뭐 하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아직 젊은가 봐요. 아주머니는 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씨가 화를 내거나 변명을 늘어놓기를 기대했는데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며칠 후 그 아주머니는 박 씨를 피해 다녔습니다. 박순애 씨는 이후로도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반응하지 않기, 침착하게 웃기. 그러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박 씨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박 씨가 화를 내지 않으니까 상대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무례한 말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박 씨를 만나면 오히려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순애 씨가 전혀 반응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진 겁니다. 무례하게 굴어도 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해명하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하게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포기했습니다. 박 씨를 건드려봤자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요. 무례함은 대부분 상대방의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열등감에서 시작됩니다. 질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착하게 웃으며 대응하면 그들의 무기는 무력해집니다. 실전 팁 하나 드릴게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말없이 미소. 두 번째, 자리 이동. 세 번째, 주제 변경. 이 3단계만 기억하세요. 말로 대응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무시하세요.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무시는 도망이 아닙니다. 무시는 선택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행동에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다. 맞습니다. 화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상하게 합니다. 박순애 씨가 그날 화를 냈다면 며칠 동안 속만 끓었을 겁니다. 하지만 웃음 한 번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평온을 지켰습니다.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당신의 반응으로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무력해집니다. 그러니 반응하지 마세요. 웃으며 넘기세요.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이긴 겁니다. 두 번째, 표정과 눈빛만으로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말보다 먼저 전달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표정입니다.
눈빛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상대방은 당신의 기운을 느낍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침착한 미소와 단단한 눈빛입니다. 70세 김영자 씨,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버스가 복잡한 시간대였고, 김 씨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남자가 밀치듯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비켜요, 할머니. 말투도 무례했고, 행동도 거칠었습니다. 김 씨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 지르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남자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3초 정도였을까요? 침착하게, 단호하게, 흔들림 없이. 그리고 아주 짧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자는 순간 시선을 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버스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김 씨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표정과 눈빛만으로 상황을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실전 팁 하나 드릴게요.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어깨를 내리세요. 턱을 살짝 들어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딱 3초만 바라보세요. 말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선만으로 충분히 전달됩니다. 나는 당신의 무례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가 눈빛으로 전해집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김영자 씨는 그날 젊은 남자의 무례함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말이 아니라 표정으로, 눈빛으로.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말보다 강한 건 침묵입니다. 침묵보다 강한 건 흔들리지 않는 눈빛입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당신의 눈빛을 기억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합니다. 세 번째, 유머 한 줄로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으세요. 싸우지 않고 상황을 정리하는 가장 우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머입니다. 웃음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맞받아치면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웃음으로 받아치면 상대방의 힘이 빠집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 나이에 그런 옷 입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내면 상대방은 더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아직 괜찮죠? 오늘은 이 옷이 저를 선택했나 봐요. 그걸 아직도 몰라요? 이런 무시하는 말에는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그게 제 매력이에요. 아직도 배우고 있거든요. 공격적인 말에 유머로 대응하면 상대방은 당황합니다. 싸움을 걸려고 했는데 웃음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66세 정순자 씨, 교회 성가대에서 30년 넘게 활동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집사님이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성가대 하세요?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으실 텐데. 정 씨는 순간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찬양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서요. 제 마음은 아직 20대예요.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 집사님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무례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자 씨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성가대 활동을 했습니다. 자신감도 더 생겼습니다. 유머 한 줄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유머는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사회적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무기를 빼앗는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꼬는 유머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유머도 안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유머가 가장 강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당신을 더 품격 있게 만듭니다.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 들어보셨나요? 그는 웃음은 우월감의 표현이 아니라 긴장의 해소라고 했습니다. 정순자 씨는 그날 긴장된 분위기를 웃음으로 풀었습니다. 자신도 편해졌고 주변 사람들도 편해졌습니다. 무례한 사람만 불편해진 겁니다.
유머는 약점이 아닙니다. 유머는 지혜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한번 웃어보세요. 그리고 가볍게 한마디 던져보세요. 그 순간 상황의 주도권은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네 번째, 명확하게 선을 긋고 필요하면 거리를 두세요. 때로는 웃음으로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계속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하지만 싸우듯이 그으면 안 됩니다. 품격 있게, 단호하게, 예의를 잃지 않으면서 그어야 합니다. 선을 긋는 건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의 표시입니다. 몇 가지 문장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제 생각과는 좀 다르네요. 그 말씀은 듣기 조금 불편하네요. 그런 말은 저한테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대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 문장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정중하지만 단호합니다. 공격적이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상대방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당신의 무례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72세 이경숙 씨, 노인의 친목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는 최 씨가 계속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경숙 씨는 맨날 집에만 있잖아. 뭐 하는 게 있어? 요즘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말이 많아. 이경숙 씨는 처음엔 참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무례함은 계속됐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이 씨는 말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최 씨, 그런 말씀은 저한테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듣기 불편합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농담이잖아. 이경숙 씨는 다시 말했습니다. 농담이라도 불편한 건 불편한 겁니다. 이 대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씨는 그 이후로 이경숙 씨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이경숙 씨가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소리를 지른 게 아닙니다. 그저 선을 그었을 뿐입니다. 품격 있게, 단호하게. 하지만 선을 그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숙 씨는 그 이후로도 최 씨의 태도를 지켜봤습니다. 선을 그은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최 씨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 씨를 만나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시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최 씨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무례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경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거리를 두기로. 모임에서 최 씨와 마주치면 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나자는 연락에도 바빠서 못 만나겠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하지만 이경숙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니까요. 존중받으니까요. 관계에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가까워야만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가까우면 예의가 무너집니다. 경계가 사라집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럴 때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이 관계를 조금 쉬었다가 정리하고 싶어요. 당신과는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이 불편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이경숙 씨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놀림감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자신의 평온을 지켰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을 계속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관계를 정리하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선을 긋는 건 용기입니다. 거리를 두는 건 자기 존중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당신을 지킵니다. 품격 있게 선을 그으세요. 필요하면 거리를 두세요. 그게 진짜 어른의 대응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의 약한 지점을 이해하면 화가 약해집니다. 무례한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무례한 사람일수록 마음속이 불안합니다. 공격적인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없습니다. 무례함은 대부분 열등감의 방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남을 깎아내립니다. 자신의 불안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상대방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려는 겁니다. 이걸 알면 무례한 말이 달리 들립니다. 73세 윤기남 씨, 딸과 사위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사위는 평소 윤 씨에게 무뚝뚝했습니다. 때로는 무례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것도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윤 씨는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사위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니 더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남편이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해요. 승진 탈락하고 후배한테 밀렸대요. 집에 와서도 계속 예민해요. 윤 씨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사위의 무례함이 자신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자신의 불안을 향한 거였다는 걸.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후배한테 밀렸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 감정을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낸 겁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사위의 말에 덜 상처받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힘들겠구나. 저렇게밖에 표현 못하는구나. 어느 날 사위가 또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안일이 좀 엉망이네요. 예전 같았으면 섭섭했을 겁니다. 하지만 윤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요즘 회사 일이 쉽지 않다며. 사위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뚝뚝한 말에 따지거나 서운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겁니다. 사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예민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어머니한테 화풀이한 것 같아요. 윤기남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무례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상처에서 나온다는 걸. 그 이후로 사위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무뚝뚝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 씨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힘들 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면 화가 약해집니다.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깁니다. 저 사람도 힘들구나. 저 말은 나를 향한 게 아니라 자기 불안을 향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무례한 사람의 본질은 불안입니다. 열등감입니다. 상처입니다. 그걸 알면 덜 화가 납니다. 물론 이해한다고 해서 무례함을 받아줘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선은 그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지혜요.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깨달음이다. 윤기남 씨는 사위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편해졌습니다. 사위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지금 뭐가 불안할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동할까?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이해는 용서가 아닙니다. 이해는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여섯 번째, 무례를 당한 후엔 내 마음을 돌보세요. 무례한 말을 들으면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감정의 잔상이 생깁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상처를 그냥 두면 쌓입니다. 쌓이면 병이 됩니다. 마음의 병은 몸의 병보다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71세 최은자 씨, 신우이와 40년 넘게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올케, 나이 먹으니까 정리정돈도 잘 안 되네. 우리 오빠가 고생이 많겠어. 최은자 씨는 그 자리에서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참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 속상했습니다. 잠도 안 왔습니다. 며칠 동안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정리정돈을 못하나? 신우이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남편도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최 씨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딸이 준 노트였습니다. 엄마, 속상한 일 있으면 여기 적어봐요. 마음이 좀 편해질 거예요. 최 씨는 감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신우이 말에 상처받았다. 서운하다. 무시당한 기분이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다 적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감정을 밖으로 꺼낸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생각들이 종이 위에 정리되니까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 최 씨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단풍이 예뻤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저 나무처럼 나도 내 자리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완벽할 필요는 없어. 일주일 후 최은자 씨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감정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덜 서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신우이 말은 신우이 생각일 뿐이야. 나는 내 방식대로 살면 돼. 최은자 씨는 그날 이후로 마음 다스리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무례한 말을 들으면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 노트에 감정을 적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나갑니다. 일주일 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면 감정이 정리됩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마음 다스리는 루틴을 만드세요. 첫 번째, 바로 반응하지 않기. 감정이 격해질 때 하는 말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두 번째, 감정 이름 붙이기. 서운함, 무시당함, 분노.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감정이 약해집니다. 세 번째, 하루 지나서 다시 보기.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필요하면 적고 버리기. 글로 쓰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로 쓰는 것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다. 최은자 씨는 감정을 글로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글을 쓰는 게 어색하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산책을 하세요. 음악을 들으세요. 친한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취미 활동을 하세요. 중요한 건 감정을 쌓아두지 않는 겁니다. 무례한 말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그게 당신을 지킵니다. 감정은 쌓이면 병이 됩니다. 하지만 꺼내면 치유가 됩니다. 무례를 당했다면 마음을 돌보세요. 그게 진짜 자기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례한 사람을 웃으면서 제압하는 6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무례한 사람에게 반응하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두 번째, 표정과 눈빛만으로도 제압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유머 한 줄로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것. 네 번째, 명확하게 선을 긋고 필요하면 거리를 두는 것. 다섯 번째, 상대의 약한 지점을 이해하면 화가 약해진다는 것. 여섯 번째, 무례를 당한 후엔 내 마음을 돌봐야 한다는 것. 이 방법들이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무례한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품격은 당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말로 이기면 관계는 집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면 당신의 품격은 올라갑니다. 싸우지 마세요. 휘둘리지 마세요. 웃음은 약점이 아닙니다. 웃음은 힘입니다. 침착함은 참는 게 아닙니다. 침착함은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누가 무례하더라도 웃으며 나를 지켜보세요. 그게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내용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무례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웃으면서 상황을 정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경험담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품격 있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